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쌤 부동산 플러스의 임동석입니다. 한 부동산 업체에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전세가율이 60%를 넘는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에 이 집을 내 집으로 옮겨 탈 경우에는 평균 8,600만 원만 보태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결과는 전세 가격이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워낙 가파르게 오르게 있고 또 연말까지는 취득세 감면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또 내 집 마련을 꿈꾸시는 분들, 또 힘들게 전셋집을 계속해서 구하는데 좀 지치신 분들께서는 돈을 좀 마련을 하셔가지고 내 집을 마련을 해보는 건 또 어떤 선택이 될 수 있을런지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봄직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민을 깊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쌤 부동산 플러스와 함께 이런 고민에 대한 최적의 답을 찾는 노력을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의 부동산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달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는 예년에 비해 약간 줄었지만 전셋값은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전월세 거래 정보 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지난달 거래량은 총 95,682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4%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8월 105,111건보다도 9% 줄어든 수치로 여름방학 이사철이 지난 9월 전세 계약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전년 같은 달에 비해 6.2% 줄었고 서울은 6.7%, 강남 3구는 3.9% 줄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월세 거래량은 6.8%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전월세 거래량은 전국적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서울 지역은 강남권 재건축 이주 수요 등으로 전세값이 상승세를 보인 곳들이 많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세값이 급한 상승세를 보이곤 있지만 전세 거주자들이 집을 사기에는 여전히 집값이 비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는 지난 12일에서 19일 서울에서 전세값이 1,000만 원 이상 오른 77개 아파트 가운데 35%의 전세값이 매매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은행의 9월 전세가율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53.3%로 한강 이남 11개구가 51.4%, 한강 이북 14개구가 55.6%입니다. 주택 경기가 계속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집값은 내리막을, 전세값은 오르막을 타는 추세 속에 서울 전세가율은 지난 2011년 3월 46.4%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처럼 전세가율 상승세가 이어지고 최근엔 한 주 만에 1,000만 원씩 오를 정도지만 아직 전세가가 매매가의 절반도 안 될 만큼 집값이 비싸 아직 전세의 매매 전환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은평 뉴타운에 임시 시장실을 설치하고 미분양 아파트 문제에 대한 답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오늘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SH공사가 할인 분양과 분양 조건 완화를 통해 미분양 해소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다음 달 1일 은평 뉴타운으로 시장실이 임시 이동해 입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시장은 그곳에서 미분양된 SH공사 아파트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입주자들이 겪는 많은 고통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고민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평 뉴타운은 지난 2008년 입주 후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형 평형을 중심으로 분양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분양 당시 약속했던 대규모 상업시설인 알파로스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연되면서 단지 내 상가를 제외하곤 인근에 시장이나 대형 마트가 없어 주민들이 일산이나 서울 도심으로 쇼핑에 나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금자리 주택 특별 공급에서 유형에 따라 청약이 미달되거나 경쟁이 쏠리는 경우에 공급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보금자리 주택 특별 공급 청약에서 유형별 쏠림 현상이 심해짐에 따라 유형별 미청약 물량을 경쟁이 심한 유형에 추가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노부모 특별 공급 유형에서 20가구가 미달되고 생애 최초 특별 공급과 신혼부부 특별 공급 유형은 경쟁이 붙은 경우 노부모 특별 공급 유형 미달분을 경쟁 붙은 유형에 고르게 나눠 배정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특별 공급 미달 물량을 일반 분양하기 앞서 특별 공급 대상자의 당첨 확률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제도는 이르면 올해 본청약에 들어가는 보금자리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네,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의 이슈 그리고 정보를 전해드리는 부동산 톡톡입니다. 최은정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장의 실속 정보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부동산 톡톡 최은정입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관련된 말씀 주시기 위해서 안호준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한 주 만에 1,000만 원이 넘는 아파트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면서 정말 많은 세입자들이 가슴을 졸였을 텐데요. 주택시장의 침체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전세 가격은 끊임없이 오른 게 벌써 4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집값이 바닥이다 아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정말 이참에 집을 사버리면 어떨까 생각하시는 실수요자분들도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치솟는 전세가가 매매를 과연 정말 할 시점인지 최근 시장에 나오고 있는 이슈를 통해서 현 상황을 분석해보고자 하는데요. 안 기자님, 요새 최근 치솟는 전세 가격과 함께 주택 매매 가격이 비교가 되는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스타트를 끄는 것은 전세가율이 60% 정도인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전세가율이 60% 정도 되는 아파트는 아파트 전세 세입자가 평균 8,600만 원만 더 투자하면 내 집이 될 수 있다는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세가율이라고 하셨는데 이 전세가율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네, 전세가율이라고 하면 아파트의 시중 매매가와 비교해서 전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 것입니다. 먼저 이야기한 8,600만 원을 더 투자하면 내 집이 되는 아파트는 일단 전세가율이 60%에 이르는 아파트만을 한정한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중에서 보면 지역별로 서울은 평균 매매가가 3억 2,661만 원, 전세가 2억 950만 원으로 나타나서 그 차액인 매매 전환 비용은 평균 1억 1,711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가율이 60%인 아파트 중에서도 서울만을 평균한 게 그렇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서울에서도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서울이지만 매매 전환 비용은 같지 않습니다. 도봉구의 경우에는 평균 매매가가 1억 606만 원인데 전세 평균은 1억 2,314만 원으로 매매 전환 비용이 평균 7,292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매매 전환 비용이 1억 원이 되지 않는 구는 강서구와 중랑구, 노원구, 구로구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 인근 지역은 어떻습니까? 네, 수도권의 경우에는 전세가율 60%인 아파트 중에서 경기도는 평균 매매가가 2억 1,978만 원인데 전세가 1억 4,569만 원으로 매매 전환 비용이 평균 7,409만 원. 인천의 매매 전환 비용은 6,146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전환 비용이 적은 곳, 그러니까 전세가와 실제 매매가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곳은 전세보다는 오히려 집을 사는 게 낫다는 말씀이신가요?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 전세가율이 높다는 것은 전세 수요는 많지만 매매 수요가 적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매매 가격이 더 떨어지거나 오르지 않을 것으로 시장이 전망하고 있는 것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로서 새를 살 것인지 아니면 차익이 적어 보이니까 이참에 내 집 마련할 것인지에서 참고할 수 있는 수치로는 볼 수 있겠지만은 이 경우에 반드시 사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전세가율이 60%를 넘는 아파트는 평균적으로 한 8,6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매매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전세가와 매매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전세가가 아무리 많이 올라가고 있어도 매매가가 월등히 높은 지역이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자료는 사실 한정을 지어가지고 설명을 해보고 그 차이를 갖다가 생각해 본 것인데요. 사실 전세값이 꾸준하게 오르고 있지만은 평균 전세가율은 아직 그 이하입니다. 국민은행의 9월 전세가율 자료를 보면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53.3%입니다. 이를 한강 이남과 한강 이북으로 나누어서 보면은 한강 이남의 11개 구는 51.4%고 한강 이북의 14개 구는 55.6%입니다. 통계상으로 한강 이북의 전세가율이 높습니다. 이는 상대적인 집값이 한강 이남이 높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전세값 상승은요, 재개발 아파트 이주 수요가 생긴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정말 지난주에 전세값이 1,000만 원 이상 올랐다가 하는 그곳은 어딘지가 좀 알고 싶고요. 또 그곳들의 전세가율은 매매가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네, 사실 최근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는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요 아파트들은 오히려 아직 전세가율이
평균보다 낮은 50% 이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보면은 강남구 압구정동의 미성 1차 아파트의 공급 면적 191제곱미터형의 경우에 전세 가격이 최근 일주일 동안 2천만 원이 올라서 6억 500만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매매 가격은 18억 5천만 원으로 전세가율이 35%에 불과합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서 용산구 이촌동의 한강 푸르지오 아파트 공급 면적 161제곱미터형 경우에도 최근 일주일간 전세값이 1,500만 원 뛰면서 평균 5억 1,500만 원이 됐지만 이 역시 매매가가 12억 원에 달하고 있어서 전세가율은 43%에 그칩니다. 예,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전세값이 몇 천만 원 올랐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면서 전세 사느니 차라리 매매하겠다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을 텐데 네네. 여전히 아직도 매매가가 높은 아파트가 많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집값이 많이 빠졌다고 많이 빠졌다, 또 뭐 빠졌다들 다 주변에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 여전히 주요 지역의 집값은 아직 많이 비쌉니다.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은 집값이 낮은 편이고 전세가율이 낮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집값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전세금의 지역별 차이에 비해서 집값의 차이가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가는 자꾸 오르는데 여전히 집값이 높은 곳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내 집 마련은 여전히 좀 꿈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앞으로 전세의 매매가 전환에 대한 전망을 좀 듣고 싶어요. 앞으로는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네. 최근 국토해양부 주거실태조사 자료나 아니면 주택산업연구원 등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 예. 3, 4인 가구나 5인 이상 가구가 전세에서 자가로 전환하는 비율은 집값이 조금씩 오르면서 상승세가 둔화되는 추세입니다. 반면에 1, 2인 가구를 중심으로 해서는 자가 전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주요 지역 고가의 아파트일수록 매매 전환 비율과 비용이 커서 내 집으로 바꾸기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저가 아파트의 경우에는 소형 평형을 중심으로 내 집 마련 수요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저가의 아파트 소형 평수의 수요가 그만큼 더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이제 기사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치솟는 전세 가격을 보면서 매매 가격은 어떻게 또 달라지고 있는지, 내 집 마련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건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주택거래 시장은 침체가 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지표들을 확인해 봤을 때 부동산 시장에 아직까지도 거품이 좀 많이 끼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실수요자들이요, 마련할 수 있는 자금으로 내가 마음에 드는 집을 내 집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은요, 안호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부동산 톡톡 최은정이었습니다.
네, 자 이번엔 부동산 전문가들로부터 차별화된 성공 투자 비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최현철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 상가 투자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자, 오늘은 상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배울까요? 예, 오늘은 먼저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 분류하고 있는 상가 종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그 상가 종류별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함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먼저 상가의 종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상가의 종류에 대해서는 아직 체계화된 정의와 어떤 구분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그 견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상가의 종류는 현재 상가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어서 부르는 상가를 정리한 것인데 보통 이 분류는 상가를 공급하는 입장에서 또는 분양을 받는 투자를 하려고 하는 상가 투자자 입장에서 그리고 어떤 언론 매체에서 사용하는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상가 종류를 말씀드리면 근린 상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주상복합 상가, 쇼핑몰과 테마 상가, 그다음 민자 역사 상가,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 상가, 파생 상가, 상가 주택 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상가 종류가 있지만 상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종류를 이해하시면 충분히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상가 종류만 해도 참 여러 가지가 있네요. 자, 그럼 제일 먼저 설명드릴 상가는 어떤 종류입니까? 예, 제일 먼저 말씀드릴 상가는 상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접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근린 상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린 상가, 예. 예, 그래서 이 근린이란 그 말에 대해서 먼저 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근린이란 말은 생활권에 인접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건축법상의 근린 생활시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인접해 있고 또 도보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는데 이러한 근린 생활시설에 입점할 수 있는 업종으로는 생활 밀착형 업종, 예를 든다면 슈퍼, 제과점, 편의점, 약국, 세탁소, 미용실, 학원, 병원 등 우리 실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해 있는 그러한 업종들이 이 근린 생활시설, 근린 상가에 입점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통 근린 상가의 규모는 적게는 한 3층에서부터 크게는 10층 정도 규모를 갖고 있고요. 전용률을 보면 공급 면적 대비 한 50%에서 60% 정도의 전용률을 갖고 있고요. 상가 규모가 커질수록 이 전용률이 좀 낮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이 근린 상가의 공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현재 전체 상가 공급의 주류를 이룰 만큼 굉장히 풍부하게 이 근린 상가를 갖다가 현재 공급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혁신도시, 기업도시, 뉴타운 같은 곳에서 현재도 굉장히 많은 근린 상가를 공급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공급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근린 상가의 공급 물량이 상당히 많다고 하셨는데 근린 상가에 투자하려는 분들은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되는지요? 예, 근린 상가는 금방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가의 유형 중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서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상가들이 거의 근린 상가 유형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근린 상가의 투자 방법은 내가 이제 어떠한 투자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근린 상가 투자 방법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분양을 통한 상가 투자, 또 경매나 공매를 통한 상가 투자, 매매를 통한 상가 투자 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 분양을 통한 근린 상가 투자를 할 때의 어떤 전략적인 부분 또는 실패하지 않는 상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거 면적과 대비해서 상업용지 비율이 낮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자 대상을 삼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상업용지의 공급 면적이 과도할 경우에는 공급되는 상가의 그 총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권 형성 초기뿐만 아니고 나중에 상권 형성이 완성되는 시점에서도 상가 공급량이 많아서 임대료 수준도 상당히 낮고 그 다음에 그 공실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맨 처음에 근린상가를 갖다가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에 근린상가를 투자를 할 때는 주거 면적 대비 상업용지 면적 비율이 적은 지역에 투자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보통 상가를 공급하는 공급업체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전체 개발 면적 대비 상업용지 비율이 적다라고 뭐 광고를 하거나 홍보를 하면서 상가 투자를 권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개발 면적은 이 정도의 면적인데 실질적으로 상업용지 면적은 이 정도다. 그래서 이 지역은 전체 개발 면적 대비 상업용지 면적 비율이 적기 때문에 상가 가치가 훨씬 높다.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이 전체 개발 면적 대비로 만약에 상업용지 비율을 따지면 실패할 수 있는 어떤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전체 개발 면적 내에 녹지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도로가 차지하는 면적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상업용지만 따지면 안 되고요. 상업용지하고 면적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것은 주거용지 면적하고 비교를 해야지 전체 개발 면적하고 대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주거용 부동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녹지 비율이 많아서 전체 개발 면적 대비 녹지 비율이 많으면 주거용 부동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투자 가치가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쾌적성이 굉장히 좋으니까요. 하지만 이 상가는 오히려 쾌적성보다는 고밀도로 개발이 돼서 쾌적성이 어떻게 보면 안 좋을수록 상가 가치는 더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택지개발지구 면적 대비 상업용지 면적이 낮은 지역에 상가가 투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을 보시고 주거용지 면적과 상업용지 면적 비율을 비교해서 상업용지 면적이 낮은 지역의 상가를 투자하는 것이 실패하지 않는 상가 투자가 될 것이라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수익률 저하를 예상하고 무리한 대출을 피한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택지개발지구나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는 근린상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분양가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을 통해서 근린상가를 투자하려고 하는 이 상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기대 수익을 너무 높게 잡고 무리한 대출을 일으키게 되면 생각지도 못했던 상권 형성의 저조함과 공실 발생 가능성 등 때문에 예상치 못한 임대 수익이 굉장히 임대 수익이 하락하다 보니까 자금 압박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의 어떤 근린상가를 투자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분양을 통해서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기대 수익을 높게 놓지 말고 레버리지 효과도 너무 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알맞은 대출을 통해서, 즉 무리한 대출을 피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생각지도 못한 어떤 자금 압박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상권 형성 시기하고 관련해서 투자 타이밍을 잘 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수차 말씀드렸지만 택지개발지구나 신도시는 상권 형성이 기본적으로 한 3년 정도 이상 소요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너무 일찍 상가 투자 시기를 잡고 분양을 받으시면 한 1년이나 2년이나 3년 정도는 잘못하면 공실 위험성, 그 다음에 임대료 저조라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입주 시기가 한 1년 이상 남아있거나 또는 그 지역 아파트의 입주율이 한 20% 미만이라고 어떤 임장 활동을 통해서 확인이 되시면 투자 시기를 좀 더 늦춰서 투자하시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입지의 상가를 선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는 정말 지금 많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혁신도시에서 굉장히 많은 상가를 공급하고 있으니까 정말 실패하지 않는 상가 투자를 하시려고 하신다면 좀 더 천천히 여유를 가지시고 입주율도 보고 입주 시기도 좀 보시고 투자 시기를 잡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투자할 자금이 없지 투자할 상가는 얼마든지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분양을 통한 상가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 투자 전략은
주 동선상에 있는 상가를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동선이라는 것은 소비자들의 어떤 흐름이나 차량의 흐름을 하나의 선으로 나타나는 개념입니다. 이 상가는 어떤 소비자들의 동선상 위치에 있게 되는데 투자 대상 상가 앞에 소비자들의 동선이 어떠냐 하는 것은 상가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동선은 이론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투자 대상 상가와 그 지역 임장을 통해서만 우리가 소비자들의 동선 흐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초기에 상권이 형성되는 지구에 근린상가를 투자하려고 할 때, 분양을 받으려고 할 때 현장에 가서 임장을 가서 그 지역 동선을 보려고 하면 아직까지는 건물도 다 신축이 되지 않았고 입주도 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의 동선을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렵지만 그래도 개발 계획도나 지형 도면을 참고하시고 그걸 보셔서 과연 소비자들이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상가 앞으로 지나다닐지 제가 투자하려고 하는 그 상가 앞으로 동선이 형성이 될지 주동선이 형성될지를 나름대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든다면 아파트 주출입구 앞에 내가 투자하려는 상가가 있다. 뭐 투자하려고 하는 상가 앞에 횡단보도가 있다.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있다. 뭐 이런 게 있으면 기본적으로 어떤 동선이 형성될 여지는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근린상가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이건 철저하게 제 견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반드시 도로에 접한 상가만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 근린상가는 건물 내 위치에 따라서 도로에 인도에 접한 전면부 상가하고 그 다음에 건물 내부로 들어가면 후면부 상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면부 상가와 후면부 상가 그 중간에 속칭 뭐라고 표현하냐면 먹통상가라고 그럽니다. 그 먹통상가 이 세 가지 상가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상가가 있는데 제가 어떤 뭐 대학원이나 어떤 교육기관에서 이 상가 투자에 대해서 강의를 하거나 투자자에 대해서 상담을 할 때 물론 가격도 싸고 그 건물 전체의 입지가 굉장히 좋아서 그 안에 있는 건물 내부에 있는 후면부 상가나 먹통 상가도 투자 가치가 있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반드시 얘기를 합니다. 무조건 이유 없이 그냥 전면부 상가만 투자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뭐 쇼핑을 하시거나 뭐 의류를 구입을 하시거나 음식을 어디 드시러 가시거나 이렇게 상가를 이용을 하고 계신데 상가를 이용하시러 다니실 때 보시면 인도에 접한 도로에 접한 전면부 상가가 공실로 있는 경우에는 아마도 거의 보기 힘들 겁니다. 하지만 건물 내부로 들어가서 건물 내부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상가들을 보면 뭐 작년에 왔을 때도 공실로 되어 있고 또 현재 왔을 때도 공실로 되어 있고 물론 임대료 수준은 모르겠지만 공실로 되어 있는 상가들을 후면부 상가나 속칭 먹통 상가는 많이 봤을 겁니다. 이렇게 후면부 상가나 먹통 상가는 처분 수익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임대 수익도 정말로 어렵습니다. 물론 어떤 코너에 있는 그러한 상가를 우리가 투자하려면 자금이 많이 소요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상가를 투자하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인도와 도로에 접한 전면부 상가만 투자를 하시면 실패하지 않는 그러한 상가가 그런 투자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그 분양을 통한 근린상가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주거용지 면적 대비 상업용지 면적 비율이 낮은 지역에 투자할 것. 둘째, 수익률 저하를 예상하고 무리한 대출을 피한 투자를 할 것. 셋째, 상권이 형성되는 것을 보시고 투자 시기를 잡을 것. 넷째, 주 동선상에 있는 상가를 투자할 것. 마지막으로 5째,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도로에 접한 상가만 투자할 것. 이 5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상가를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특히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의 근린상가를 투자하시려고 하는 투자자들께서는 이 5가지를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고 상가 투자에 접근하시면 실패하지 않는 그러한 상가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합니다. 감히. 네, 자 근린 상가를 투자하는데 꼭 필요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좀 값이 좀 싸다고 상가 뒷면 이런 데 가면 좀 어둡고 좀 괜히 좀 별로 좋지 않죠. 기왕이면은 좀 무리를 해서라도 살 거라면은 앞쪽에 있는 걸 사야겠다는 말이 제 귀에는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투자 가이드 시간에서 선임대 상가의 함정에 대해서 또 오늘 최원철 소장님께서 주요한 내용들을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잠시 후 듣겠습니다. 먼저 매물 정보부터 봅니다. 오늘 강의는 먼저 그 선임대 상가의 함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나 그 택지개발지구의 근린 상가는 이미 앞에서 수차례 그 말씀드린 대로 상권이 활성화돼서 임대차가 안정화되기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가 투자 후에 임대가격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갖고 공실로 낭패를 보는 투자자가 많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낮은 임대 수익을 얻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 이 상가 투자자들이 어떤 마음고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분양하는 근린 상가 중에서 선임대가 되어 있는 상가는 아주 상가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선임대 상가는 이 건물이 다 준공이 되기 전에 이미 임대가 완료되어 있는 상가를 말하는데 상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임대가 완료되어 있는 분양을 받기 전에 투자하기 전에 임대가 완료되어 있는 이러한 상가는 상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떤 임대 수익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임대가 완료되어 있으니까 임대 보증금을 가지고 자금 계획도 세울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혹시 내가 이 근린 상가를 분양받았을 때, 투자했을 때 공실이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위험성도 전혀 없기 때문에 상가 투자자들이 정말로 선호를 하고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가 투자자들이 이 선임대 상가를 선호한다는 것을 이제 그 일부 분양 영업사원들 또는 뭐 분양 상담사들이 잘 알고 있어서 이 선임대 상가의 방법을 약간 어떤 방법론적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는 이 선임대 상가의 함정 부분은 일부 부도덕한 분양 영업사원들에 대한 이야기지 전체 분양 영업사원들, 분양 상담사님들에 대한 그런 얘기는 아니니까 혹시 오해하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표를 보면서 이 선임대 상가의 함정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분양시장의 상가 공급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업용지를 취득한 개발업체나 또는 조합이 이렇게 상가를 신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양을 해야 되는데 시행사나 이 개발업체가 직접 분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분양 대행사하고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 대행사가 상가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을 할 때 이 분양 대행사하고 시행사는 하나의 상가를 갖다가 분양을 하게 되면 몇 프로의 그 어떤 분양 수수료를 지급하는 그런 약정도 같이 체결하게 됩니다. 이 분양 대행 수수료는 현재 그 관행적으로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적게는 한 3%, 분양가의 3%, 많게는 분양가의 한 7% 정도를 분양 대행사한테 시행사가 분양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지급하는 그러한 형태로 현재 거래가 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한 이 분양 대행사는 또 자기네들 그 밑으로 분양 대행사 밑으로 분양 영업 사원이나 또는 분양사들을 이제 채용을 해서 분양 계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러면 이 분양 대행사나 분양 상담사나 또는 그 분양 영업사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월급을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아니고 역시 이분들도 분양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상가를 갖다가 어떤 분양한 상가 건물의 상가를 분양을 하지 못하게 되면 수입이 전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양 영업사원이나 분양 상담사들이 상가 분양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분양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가 분양 계약이 체결이 돼야지 수입이 창출이 됐는데 뭐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또는 이제 고분양가로 분양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고 또 어떤 여러 가지 그 상권 형성도 늦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가 분양 계약을 이 분양 영업사원들이 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렇게 어렵게 되다 보니까 그 중에 일부 어떤 부도덕한 영업사원들이 선임대 상가라는 방법을 이제 악용하는 사례가 가끔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이 과정을 이제 표를 통해서 이제 한번 그 과정을 제가 어떠한 형태로 선임대 상가를 만들어서 분양 상가를 갖다가 투자하려고 하는 투자자들한테 브리핑을 하고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분명히 이 내용은 모든 분양 영업사원들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극히 일부에 대한 분들에 대한 내용이니까 우리 상가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잘 참조하시고 이 강의를 들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상가 분양 대행사에 소속된 분양 상담사, 분양 영업 지원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분양 영업 사원이 아는 지인하고 공모를 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가짜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 의논을 합니다. 자, 분양 영업사원이 지인을 통해서 너가 임차인이 돼서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하나 만들자. 내가 지금 이 상가를 분양을 하고 있는데
이 분양하고 있는 이 상가에 대한 가짜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자. 근데 그 계약 당사자는 임차인은 너가 좀 대주고 그 다음에 임대인은 당연히 시행사를 임대인에서 상가 임대차 계약서 하나를 작성을 하자. 그러면 내가 응분의 사례를 할게. 이렇게 공모를 사전에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아시는 지인분들이 그냥 임대차 계약서만 작성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라고 문의를 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누구하고? 가짜 임차인 그 지인하고 어디하고? 시행사하고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계약금이 들어가야 되겠죠. 보증금 대비 10% 정도 관행적으로 계약금이 들어가 있는데 그 계약금은 이 분양 영업사원이 이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짜 임차인이 계약금 10%를 시행사 계좌로 입금을 시켜주면 상가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이 됩니다. 예를 들면 보증금 5천에 월세 300, 업종은 핸드폰, 계약 기간은 3년. 이러한 형태로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 10%, 500만 원을 시행사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상가 임대차 계약서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이 분양 영업사원이 상가 투자자들이나 어떤 마케팅에 어떤 그 상가를 분양하기 위한 광고에 선임대 상가라는 제목하에서 설명을 하게 되고 마케팅을 하게 됩니다. 보증금 5천, 월세 300, 계약기간 3년, 업종은 핸드폰. 이렇게 이미 선임대가 되어 있는 상가를 갖다가 마케팅을 하게 되면 상가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선임대가 되어 있으니까 공실에 대한 어떤 위험성은 전혀 없게 되고 보증금 5천에 월세 300이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내가 얼마의 자금을 투자하면 실질적인 실현 수익률이 몇 프로 나오겠다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 또 보증금이 5천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 상가를 분양받기 위해서 자금 계획도 나름대로 좀 수월하게 세울 수 있고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서 이렇게 선임대가 되어 있고 계약서를 앞에 놓게 되면 실질적으로 상가 분양 계약이 많이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투자자가 이렇게 가짜 선임대가 되어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보고 만약에 시행사고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고 과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가 투자자는 이제 시행사고 상가 분양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 분양금의 또 10%를 계약금으로 시행사한테 지급을 하겠죠. 지급을 하고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상가 건물은 계속 공사 중으로 이제 건물이 올라가고 있고, 자 상가를 투자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선임대도 되어 있고 아무 부담 없이 건물이 준공되고 소유권이 넘어올 때까지 그때까지 편안하게 지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건물이 준공이 됐습니다. 건물이 준공되면 최초의 시행사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것이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분양받은 상가 투자자에게 시행사에서 연락을 합니다. 자,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도 되었고 이제 투자하신 선생님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니까 나머지 분양 대금의 잔금을 입금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런 통보가 갑니다. 그러한 통보를 가게 되면 이제 그 전화를 받은 분양받으신 투자자는 선임대 상가의 임차인, 가짜 임차인이죠. 그 임차인한테 또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자, 제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언제 받고 잔금을 언제 납부를 해야 되니까 선생님께서도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잔금을 저한테 입금을 해주시고 이제 영업할 준비, 인테리어 할 준비를 하세요라고 유선상으로 전화를 하게 되면 그 가짜 임차인께서 뭐라고 답변을 할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여러 가지 사례를 어떤 뭐 컨설팅이나 상담을 통해서 들은 얘기로는 보통 그 가짜 임차인 같은 경우는 뭐 해외에 나가야 한다. 뭐 자녀 교육 문제로 지방에 내려가야 된다. 아니면 집안에 어떤 우환이 생겼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 가짜 임대차 계약 맺은 것을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합니다. 자, 사장님 죄송합니다. 집에 우환이 생겨서 제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그 상가에서 영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자,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습니까? 보통 임대차 계약서에 보면 성문화된 문구로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가 상가 임대차나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다 성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짜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금 500만 원을 시행사로 입금했잖아요. 그 계약금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계약금 500만 원을 포기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 자, 이거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선임대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투자하셨던 이 상가 투자자는 갑자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를 하니까 새로 임차인을 구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권 형성이 상당히 늦어지다 보면 잘못하면 공실로 될 수 있고, 보증금을 받아서 자금을 충당할 계획이었는데 자금도 충당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상당히 어떤 투자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기도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정리하면 이 선임대 상가는 물론 굉장히 좋은 상가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 선임대 상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 판단을 하시고, 혹시 가짜가 아닐까 의심하고 확인해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실패하지 않는 상가가 투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세상에 참 좋은 사람도 많지만 나쁜 사람들도 참 그 못지않게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 시에 이런 좀 예상치 못한 이런 좀 불미스러운 일로 낭패를 겪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니까요. 오늘 최현철 소장님께서 전해드린 이 정보에 대해서 꼼꼼히 잘 이렇게 마음속에 갈무리하셨다가 부동산 거래 때 꼭 다시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또 저희가 부동산 플러스 문의 전화를 준비를 했습니다. 1577-8139, 1577-8139로 전화를 주시면 문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마치고 저희는 내일 뵙죠. 감사합니다.